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오늘 특강은 해양수산부의 대국민 해양환경 교육 플랫폼인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해양환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해양 환경에 대한 주제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어느덧 6회차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항상 참석해주고 계시는데 남은 2회차 특강에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참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연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주의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채팅창은 Q&A 시간에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상 끝에서 미래를 준비하다에 대한 주제로 극지 바다가 알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오늘의 강사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연구소 양은진 책임연구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극지해양학자 양은지입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의 주요 무대는 극지바다인 북극바다와 남극바다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극지의 중요성 그리고 기후변화가 극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현재 극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지구온난화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극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북극곰과 펭귄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북극곰과 펭귄도 알지 못하는 극지 바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극지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극지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과 위기의 극지바다, 그리고 극지바다의 환경 변화와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세빙연구선인 얼음을 깨는 아라오너를 활용한 극지해양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지구온난화 잘 알고 있죠.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는요. 전 세계 곳곳에 가뭄이라든지 한파, 폭설, 장마, 폭염 등과 같은 기상재해와 환경 문제를 급증시키고 있고 이러한 환경 문제들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극지입니다. 그럼 극지가 어떤 곳일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하얀 나라, 추운 나라인 극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전 지구의 기온 상승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 지구상에서 북극과 남극이 가장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북극은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약 4배 정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지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극지를 덮고 있던 얼음덩이들은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북극해는 북극해를 덮고 있던 바다 얼음인 해빙이 있습니다. 그 해빙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의 트레이드 마크인 빙하는요, 온난화로 인해서 그 빙하가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점차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지는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변화의 레이더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두 번째 극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맨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저 자원인데요. 북극 바다와 남극 바다에는요, 석유 및 천연가스, 그리고 철, 구리 등과 같은 광물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북극 바다에서는요, 석유 및 천연가스가 전 세계 매장량의 약 40% 정도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은 생물 자원이에요. 극지 바다에서는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극지 바다의 순화생물 자원들을 보존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남극에서는 남극의 해양 보호구역을 결성해서 극지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북극은요, 사실 그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북극해 해빙이 사라지면서 북극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생물 자원의 보호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극지에는 또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극지 생물들을 활용한 미래가치 창출은 우리가 극지를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극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특한 생체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물질들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극에 크릴을 이용한 오메가3라든지 그리고 화장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혈액 동결 보존제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밀접한 이런 신규 소재 개발의 가능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극지 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극지는요, 전 세계 기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바다는요, 거대한 물덩어리들이 전 세계 바다를 수단하고 있고요. 즉 쉽게 말하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물덩어리들인데요. 그 물덩어리들을 우리는 해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를 순환하는 해류가 만들어지는 진원지가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북극해와 남극 바다입니다. 추운 바다는요, 얼음이 얼면서 주변에 염분이 높고 밀도가 높은 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 가라앉는 물들이 심층수를 형성하면서 이 심층수들이 전 세계를 수단하면서 대기와의 열교환을 통해서 추운 곳은 더 춥게 그리고 따뜻한 곳은 따뜻하게 일정한 기온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전 지구의 기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극지의 온난화가 지속화되면서 이런 심층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지구 기후변화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대표해서 나온 영화들이 바로 2004년에 방영된 투모로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남극의 빙하코어를 시추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해류의 대순환의 흐름이 변화하고 그래서 전 지구의 빙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한 영화인데요. 제가 2004년에 이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공상과학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가고 있고요. 그 속도가 점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북극과 남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사실은 북극과 남극은 극지에 있다는 차이 외에는 굉장히 많은 환경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이제 북극인데요. 북극은 우리가 66.5도 이북을 북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위도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8개의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바다는 우리가 전 세계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극은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회색으로 된 부분들이 결국은 남극 대륙인데요. 그래서 이 남극 대륙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더 추울까요? 아무래도 남극 대륙이 더 춥겠죠. 그래서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89도까지 기록되기도 하였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북극곰과 펭귄 외에도 사실은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우라든지 술록, 고래 등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극 같은 경우에는 또 한여름에 예쁜 꽃들이 많이 또 피기도 합니다. 그럼 주인은요? 북극 바다의 주인은요, 8개 국이 사실은 주인이고요. 그 중앙 공해상은 사실은 주인이 없고요. 유엔 해양법에 의한 영유권이 분할된 해역입니다. 그런데 남극은요, 사실은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발효된 남극 조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48년까지는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극을 미개발의 인류 마지막 공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남극은요, 영유권이 결정되지 않은 지구상 마지막 육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극지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극지 바다에는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지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요, 얼음덩어리예요. 얼음덩어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덩어리를 우리가 해빙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눈이 쌓이고 또 다져지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육지의 일부를 덮고 있는 얼음덩어리를 우리가 빙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극은요, 북극 해이기 때문에 주로 해빙이 주요 역할을 하고 북극의 유일한 빙하는 그린란드인 얼음의 땅에 있습니다. 남극은요, 빙하가 주인공이고요. 그 주변을 해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지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북극의 해빙 면적입니다. 북극의 해빙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남극의 해빙 면적은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어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남극의 해빙조차 그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을 먼저 보시면요. 북극해 여름의 해빙 면적은 7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지난 30년 동안 약 40%의 북극의 해빙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면적의 감소뿐만 아니라 북극해의 해빙의 두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해 해빙은 약 4년 정도 이상 지나면 굉장히 두껍고 탄탄한 얼음으로서 우리가 그걸 단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림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1년도 채 안 된 얼음들을 우리가 단연생 얼음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0년도만 해도 북극 바다는 두껍고 두터운 얼음인 단연생 얼음이 북극 바다를 덮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북극해는 얇고 푸석푸석한 1년생 얼음들이 북극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북극해 전체 해빙의 볼륨은요. 지난 30년 동안 약 73%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그럼 북극해 해빙이 언제쯤 소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예측들을 하였고요. 혹자는 2040년이다 아니면 2080년이다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2021년에 IPCC라는 공신력 있는 6차 보고서에서 북극해의 여름의 해빙은 2050년에서 2080년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북극이 거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30년 뒤에 어쩌면 여름철에 북극해 해빙은 없을 것이라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 대한민국의 포항공대에 있는 민승기 교수님 팀이 이끄는 팀들이 우리가 아무리 탄소 배출을 잘한다고 해도 탄소 배출을 금지한다고 해도 2030년에 북극해 해빙은 사라질 것이라는 엄청난 예측을 하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저널에 이것들은 나왔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듯이 남극해는 해빙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남극의 해빙 면적도 심상치 않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남극은요 2월에 많이 제일 채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인 9월에 두꺼운 해빙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의 해빙은 변하지 않다가 2022년부터 급격한 면적의 감소를 보였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 8월에 보면 엄청나게 북극의 해빙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평균 겨울의 해빙 면적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올해 8월에 해빙 면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예외가 없이 남극의 바다 얼음마저 녹이고 있고
지난 13년간 아르헨티나 면적만큼 남극 얼음이 사라지면서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22년에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10월에 장보고 기지 주변에 해빙이 모두 깨지면서 저희가 비행기가 랜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장보고 기지에서의 연구를 모든 연구자들이 많이 포기한 상태였고요. 올해도 남극의 바다 얼음은 심상치 않은 변화를 겪고 있어서 올해의 연구는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극과 북극 바다를 덮고 있는 해빙 면적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의 빙하와 북극 그린란드의 빙하도 역시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2003년과 2019년 사이에 손실된 평균 얼음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남극 대륙 빙하의 주변과 그리고 북극 그린란드 빙하의 주변의 가상사리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얼음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이제 손실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극의 빙하에 비해서 사실은 북극 그린란드의 빙하 손실이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빙하의 손실은요, 사실은 빙하가 녹으면서 이것들이 바다에 이제 녹아 들어가면서 바다의 해수의 흐름이 바뀌고 해양 순환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녹고 있는 빙하는 해수면 상승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해수면 상승은요,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자연적으로 봤을 때 과거 20년 전에는 1년에 약 2.1mm씩 상승했던 반면에 최근 10년 들어서 1년에 약 4.5mm씩 상승하면서 그 상승률이 2배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열팽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빙하, 안데스 산맥의 빙하 등과 같은 빙하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들은 크게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3년간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해수면 상승에 더욱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사실은 남극의 해빙이 모두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이 약 60m가 이제 해수면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외국배에서 촬영한 영상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빙하가 녹아내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배에서 찍은 영상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곳에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씨 더 오르면 세계 50개 도시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엄청난 시나리오를 내놓으면서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 쿠바의 성당이 이제 물에 잠기거나 또는 일본의 도쿄 타워가 물에 잠기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내놓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해수면 상승과 대홍수가 서로 맞물리게 된다면 한국의 저기 보시면 서해안이 대부분 물에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린피스에서 한국의 2030년에 한국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극지에 녹아내리는 얼음은 지구의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극지의 표면에는요, 눈과 얼음이 덮여 있고요. 그런 눈과 얼음들은요, 사실은 지구로부터 오는 태양 에너지의 90%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약 10%만 바닷속으로 투하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눈과 얼음이 사라지게 되면 태양 에너지의 90%가 바다로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다 수온이 올라가게 되겠고,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면 또 바다에 있는 얼음들을 더욱 빨리 녹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얼음 반사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얼음 반사 피드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그래서 북극은요, 우리 지구상의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얼음들은요, 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지구의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빙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면 지구의 에어컨이 고장이 나게 되겠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극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극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북극과 남극은 우리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런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북극에는요, 찬 공기의 소용돌이인 북극 진동이 북극의 맨 꼭대기에서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제트 기류가 그 밑에서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강력하게 돌고 있고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북극 기온이 상승하고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 진동에 문제가 생기고 제트 기류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트 기류가 불안정한 틈을 타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또한 밑에 있던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기상이변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 곳곳의 산불이라든지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의 폭염과 폭우는 결국 이런 기상이변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19년에 역대급 태풍, 그리고 2020년에 역대급 장마, 그리고 2021년에 한파라든지 2020년 눈폭풍, 그리고 또다시 올해 우리 여름에는 역대급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역대급이라는 좋지 않은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의 해빙의 감소는 결국은 인류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북극발 기상이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극지의 바다로 인해서 극지의 해양과 그리고 극지의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 생물들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지 바다의 환경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북극의 온난화가 지속화되면서 북극의 기온뿐만 아니라 북극의 바다 수온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급기야 2019년에는요. 북극해 여름에 이상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7도씨 높은 북극해 바다 온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빙이 감소하고 강물 유입이 증가하면서 담수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서요. 급기야 2060년 이후에는 북극 중앙 해역에는 바닷물이 짠물이 아니라 싱겁게 담수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북극은 또한 전 세계 바다에서 산성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이언스라는 공신력 있는 과학 저널에 나온 보고에 의하면 북극 바다의 산성화는 전 세계 바다의 산성화보다 4배 정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지바다의 환경 변화가 심각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극지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극지바다에 살고 있는 주인들이에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 바다에는요, 작은 플랑크톤부터 어류, 그리고 물개, 고래, 그리고 북극곰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상의 포식자는 북극곰이죠. 그리고 남극 바다는요, 역시 플랑크톤, 어류, 오징어, 그다음에 펭귄, 고래로 이어지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얼음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펭귄들이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바다에는 굉장히 독특한 해빙 생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빙 밑에서 살거나 또는 해빙 안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많고요. 그래서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극지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은신처이기도 하고요. 먹이의 공급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빙에 서식하고 있는 작은 LG들을 비롯해서 동물 플랑크톤, 그리고 북극 대구, 그리고 곰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해빙 먹이망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극과 남극의 해빙이 사라지면서 제일 많이 고통을 받는 것은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생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생물들이 북극에는 북극곰이겠죠. 그래서 북극곰들이 해빙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서식처를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민가로 올라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하였고요. 육상에 살고 있는 그리즐리랑 곰들과 육상으로 올라온 북극곰들이 만나서 피즐리 또는 글로리아라는 생태계의 변종을 일으키는, 즉 생태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북극해를 방문하면 만나게 되는 북극곰 가족들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얼음에 떠돌아다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극곰을 저희가 2100년이면 멸종 위기 대상의 종으로 선정을 하였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2월 27일을 국제 북극곰의 날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북극곰뿐만 아니라요,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바다사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약 1,500마리의 바다사자들이 해빙이 사라지면서 알래스카 연안으로 몰려드는 웃지 못할 사진들이 또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남극에는요, 남극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펭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 남극의 온도와 이제 펭귄 개체수의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남극의 기온이 상승할수록 펭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찐 스트립 펭귄과 젠투 펭귄들은 그 개체수가 증가한 반면에 아델리 펭귄은 이렇게 개체수가 급감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펭귄 중에서 가장 멋있는 펭귄이 황제 펭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남극의 아이돌 펭귄이라고 하는데요. 이 펭귄들이 1.5도씨의 수온이 상승했을 때만 해도 2100년이면 50% 이상이 멸종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22년 작년에요. 남극의 스마일리 섬에서 해빙이 사라지면서 여기는 약 3,000마리의 황제 펭귄들이 서식을 할 수가 있는데 황제 펭귄의 서식지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측뿐만 아니라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류가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극지에 서식하는 생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도 결국은 홈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극지 바다에는요, 다양한 수산생물 자원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해 바다에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있는 크랩, 그리고 새우, 살몬 등이 있고요. 남극해 바다에는요,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이 가서 어획을 하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인 메로가 있고, 그다음에 크릴도 이제 저희가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는요, 이렇게 우리의 식탁에서 아주 중요한 대접을 받고 있는 비싼 어종의 물고기로 취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북극의 온난화가 지속화되고 해빙이 사라지면서 북극의 수산자원은 위협에 처하게 되고 혹은 새로운 어장이 형성되기도 할 것입니다. 기존의 북극해는요, 2004년만 해도 대부분 북극에 살고 있는 토착 어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해빙이 사라지고 수온이 증가하면서 점차 아북극해에 살고 있는 어류들이 북극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북방 어종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또한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는 북극 대구가 있습니다. 이 북극 대구들은요, 해빙에 알을 낳고 또 유년 시절을 해빙에서 보내요. 그리고 성장기가 되면 저층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북극 대구가 사실은 해빙이 사라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북극 대구가 사라지면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유럽인들과 북유럽에서 그들의 이제 주식으로 사용하는 이 피시앤칩스의 그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북극 대구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 대구가 사라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화에 의하면 피시앤칩스가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북극 대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맛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극에는요, 이누이트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기존에 잡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계속 자기네 앞바다에서 잡히고 있다는 새로운 증언을 하면서 북극해 수산자원의 위협 그리고 또는 새로운 어장의 형성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이 대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러시아와 알래스카 바다에서 저희가 어획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 2009년까지만 해도 대게나 이런 킹크랩들이 엄청 잘 잡혔어요. 그런데 2020년에 북극 바다에 이상 고수온 현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은 급감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대게가 실종된 것이 기후변화이냐 남획이냐에 따라서에 대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기후변화에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북극해를 갔을 때요, 이렇게 대게들을 채집을 했어요. 대게들은 수온이 약 2도씨인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주로 대게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예요. 그런데 이 대게들이 실종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약 북위 75도인 0.7도씨인 바다에서 이런 대게들을 많이 채집을 했고 어쩌면 추운 바다를 향해서 이 북극의 대게들이 점점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협받는 극지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극해는 해양생물 보호구역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호협약인 까밀라에서는
약 26개국이 여기에 가입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8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극해의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북극해는 그동안 이제 얼음으로 덮여있던 바다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해빙이 감소가 가속화되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드러나는 바다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혹시 무분별한 조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이 뜻을 모아서 중앙북극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을 2021년에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북극공해상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면서 북극해의 수산생물 자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IPCC에서는 매년 6년에서 7년에 한 번씩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바다와 극지의 위협을 경고하면서 극지에 대한 위협이 점차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지의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극지연구소가요, 인천에 있는데요. 사실은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는 2개의 세종과학기지가 있는데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가 있고요. 북극에는 다산기지 그리고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세빙연구선 아라오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라오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아라오노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아라오노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얼음을 깰 수 있는 연구선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오노는 인천이 모항이고요. 여름에는 북극에서 약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정도 북극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겨울인 12월에서 약 5월까지는 남극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라오노는 1년에 약 300일 이상을 항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가장 이제 바쁜 친구죠. 그래서 아라오노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다를 항해하며 끝에서 시작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새로운 내일을 발견하는 도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금 여기 맨 앞에서 아라온. (2009년 11월 6일) 인천항. 우리나라 최초의 쇠빙연구선 아라온이 탄생했다. 쇠빙선이란 얼음을 깨는 배로 극지를 포함한 결빙 지역을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아라온은 1만 마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선체를 해빙에 부딪히거나 빙판 위에 올라가 선체의 중량을 이용해 얼음을 깨뜨린다. 후미에 있는 2개의 프로펠러는 깨진 얼음 덩어리를 양옆으로 밀어내 배 뒤쪽이 다시 얼어붙지 못하게 하며 360도 회전해 선체를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시킨다. 결빙 지역에서 선체가 얼음에 갇혔을 때는 횡경사 장치를 이용해 선박을 좌우로 흔들어 탈출한다. 일반 선박이 파도의 저항을 줄여주는 돌출형인데 비해 아라온은 얼음을 쉽게 깰 수 있도록 돌출 부위가 없다. 선수 아랫부분에는 얼음을 자르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이스 나이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선수의 추진 장치는 선박의 회전력을 높이고 횡운동을 돕는다. 200일이 넘는 남극항해, 70일이 넘는 북극항해. 아라온은 1년 중 300일 이상을 바다에서 보낸다. 주요 임무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남극의 과학기지에 물자를 보급하며 연구원을 수송하는 것. 그 중에서도 극지 연구에 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첨단 연구 장비와 다양한 연구시설을 탑재한 덕분이다. 네, 아라오노의 활동 모습 잘 보셨나요? 그럼 제가 아라오노를 활용한 이제 북극과 남극의 해양 연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라오노는 우리나라 여름에 북극해를 항해하는데요. 인천이 모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을 출발해서 북태평양을 지나서 베링해협을 지나서 이제 북극의 척치해와 동시베리아해 그리고 북폴트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요, 북극해 전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해빙이 감소하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역에서 저희는요, 북극이 온난화에 따른 해빙 감소, 수온 상승, 그리고 담수 유입 증가에 따라서 북극해의 해양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북극의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북극 바다에 있는 망간 단계라든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그런 광물 자원과 그리고 북극해 해저 환경 그리고 메탄 방출 현상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해는요. 남극해는 저희가 서남극해하고 동남극해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서남극해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극해에 위치한 아문젠해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장보고기지가 위치해 있는 로스에서 저희가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극해 해양보호구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극의 탐사포포와 열교환, 그리고 남극의 빙상용융, 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H 빙하가 있는데 이 빙하가 녹았을 때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일어나고 그것이 전 인류 또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라온호를 활용한 이제 저희가 아라온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보통 배에는 이렇게 CTD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까지 내리게 되면 해수의 물리적 특성, 즉 수온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밀도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물을 떠서 다양한 생화학적 성분들을 조사를 하고 또한 미량금속에 대한 측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수중 글라이더인데요. 아라온이 직접 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빙봉 밑이라든지 그리고 넓은 바다를 아라온이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중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해수의 물리적 특성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 외국 대학과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년 여름에밖에 이제 북극과 남극 바다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아라온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아쉬운 게 여름의 변화들을 잘 알 수 있는데 연중 북극과 남극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 계류 장비라고 하는 일렬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인 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에 투하를 합니다. 바다를 투하를 해놓고 내년 여름에 가서 다시 건져서 자료를 다운받고 다시 투하를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북극해 또는 남극해의 바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생물들을 채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봉고네트 등을 활용해서 이제 크릴 같은 동물 플랑크톤들을 채집을 하기도 하고 난자치어와 어류들을 채집하기 위해서 프로임 트롤렛을 쓰거나 또는 심해 카메라를 내려서 바닷속의 어류의 움직임들을 관찰을 하고요. 또한 eDNA 방법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바닥에 살고 있는 저서 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드레지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드레지를 사용하면 대게를 잡기도 하고요. 새우라든지 낙지 또는 가오리 등들을 채집하면서 북극해의 수산생물 자원에 대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남극과 북극에서 이제 어류를 잡아서 양식을 시도를 했는데요. 저희는 트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핸드넷이라든지 낚시를 이용해서 어류를 잡고요. 아라온에는요, 이렇게 아쿠아리움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쿠아리움에 어류들을 보관을 하고 이것을 극지연구소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극지연구소에도 해양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작은 아쿠아리움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아쿠아리움에서 저희가 남극과 북극에서 가져온 어류들을 배양을 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북극과 남극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해빙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연구할 때 저희가 해빙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온호를 이렇게 해빙 옆에 배를 대고 저희가 한 6에서 7일 정도의 해빙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해빙 캠프를 진행하면서 해빙의 두께, 해빙 안에 있는 물리적 특성, 그리고 생화학적 특성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장비를 집어넣어서 해빙 밑에의 변화들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ROV를 투하해서 해빙 밑의 변화들을 또한 실시간으로 또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빙과 대기 그리고 해양의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 맨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부위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위들은 국제 공동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극해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북극해 연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북극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해에서 저희가 해빙 캠프를 할 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북극곰이에요. 저희가 북극곰을 배에서 바라볼 때는 참 귀여운데 이렇게 해빙 캠프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북극곰의 위협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곰 감시자 두 분을 이제 아라온의 동승을 해서 이분들이 총을 들고 이제 북극곰을 감시하면서 저희가 안전하게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켜주고 있고요. 반대로 남극은요 완전히 달라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해빙 캠프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렇게 펭귄들이 와서 이제 저희 앞에서 재롱을 피우기도 하고요. 연구원들이 해빙 위에서 편안하게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타나는 물범들은 또 저희가 남극 해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즐거움을 주기도 하죠. 북극과 남극은 워낙 넓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라든지 어느 한 기관 또는 어느 한 나라에서 독단적으로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극해를 예로 들었을 때 저희가 국제 공동 연구를 2012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북극의 해양과 해빙과 대기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융합 연구들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여태까지 저희가 한 12개 나라에서 약 70개 기관에서 참여해서 북극해에서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라온은요,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1년에 300일을 극지 바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아라온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라온 동생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저희가 아라온 동생인 차세대 세빙연구소는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세빙연구소는요, 몸집이 아라온보다 2배 정도 크고요. 해빙을 깰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LNG 연료 체계를 갖추어서 친환경 연구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오는 2027년에 북극해에서 저희가 차세대 세빙연구선을 만나게 되길 기대하고 있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극지 온난화와 같은 극지의 기상 이변이 극지 생태계 그리고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려주셨는데요. 뭐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공신력 있는 자료들까지 보여주시면서 함께 설명해 주셔서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물도 좀 드시고요. 네. 계속 강의를 하시느라 아마 목이 많이 말라셨을 텐데 네, 여기서 저희는 이제 간략하게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 박사님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Q&A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저희 5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우선 질문이 좀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보니까 이제 매년 북극해 조사를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람을 타고. 북극과 남극의 현장에서 기후 변화, 이상 현상 좀 많이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체감하신 경험이 좀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매년 북극을 다니면서 네. 그 변화의 양상들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네. 주기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매년 어떤 해에는 북극해 해빙이 전부 사라진 경험도 목격을 했었고요. 또한 어떤 해에는 북극해 바다 온도가 아주 7도씨 이상 높게 나타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혹시 기계 문제가 아닌가로 했을 정도로 북극해 수온이 엄청나게 높았었고요. 또 어느 해는 올해는요. 저희가 북극해에 갔을 때 북위 80도에서 항상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야 하는 북극 바다가 네. 해빙이 없이 망망대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봤을 때 북극의 변화가 지금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주기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런 변화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주기성을 갖게 된다면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두려움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수님께서 국내 극지의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또 이런 극지 기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
또는 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 극지연구는요, 극지연구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양한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극지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극지연구는 해양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육상 모든 분야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들은 100명밖에 안 되지만 전국에 있는 극지와 관련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지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극지 기후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제가 알기로는 KMI나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 전문가 양성 교육도 있고요. 네. 극지 해설사 양성 교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나 뭐 국외나 다 네, 국내에서는 어쩌죠? 그렇게 국내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선미님께서 극지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보면 주로 개발과 관련된 협약인데 극지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약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 나올 수 있는 극지 지역 기후 변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사실은 다 정책 관련된 것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제가 아까 영상에서 이제 강의 PPT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북극 공해상 비규제업 방지 협정이라는 국제 협약이 있어요. 이거는 북극계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북극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북극계 해양 생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어쩌면 우리나라가 관여한 국제 협약 중에서 최초의 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극지에 관련된 과학자들이 저희가 1년에 두세 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극지의 변화에 대한 사실은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후변화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의 극지와 관련된 나라의 정부에서 함께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 네.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대지님께서는 극지의 해빙 등이 녹는 걸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면 극지의 기후에 영향을 주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극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극지의 해빙이 녹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건 맞고요. 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만큼 줄였을 때 어떻게 되고 이만큼 줄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예측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극지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극지의 변화는요, 우리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발 기상이변 아시죠? 네. 그것들은 바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감소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현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까 또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자료들 보면 2030년 정도면 또 이제 다 녹는다고 아무리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결과가 있는 거 보면 자, 당장이라도 저희가 가까운 것이라도 이렇게 좀 실천을 해야 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네. 우리 뭘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기차를 사용해야 되고 네. 연료를 줄여야 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실천이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네. 이런 또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요.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극지방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네. 아까 북극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네. 이제 북극곰이 해빙을 서식처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육상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올라가면서 육상곰들과 만나서 이제 네. 그리즐리라는 그런 새로운 또 변종을 또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네. 또한 북극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북극의 해빙이 감소하고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서 아북극에 살고 있는 애들이 북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극으로 올라가면서 아북극해에 서식하고 있던 종들이 네. 사실은 북극해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북극의 고유종들을 사라지고 네. 또한 또 북극의 고유종과 또 아북극 종들이 만나서 또 새로운 생태계 이제 변종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북극에서는 이제 잡히는 이누이트족이 잡는 이제 뭐 어종도 바뀐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좀 새로운 또 이런 어종들의 도입이나 이런 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북극의 수산생물 자원들이 이제 해빙한 서식처로 살아가는 애들은 감소를 하겠지만 네. 사실은 아북극해에서 이동한 이제 북극해의 아북극 종들이 북극해를 차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어장들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갖고 네. 있죠. 네. 좀 양면성이 좀 네, 있다고 양면성이 봐야 있다고 되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최정유님께서는 남극이 북극보다 추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남극은 네. 대륙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남극 대륙으로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륙이 사실은 훨씬 더 이제 춥죠. 바다보다도.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질문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재현님께서는 네, 일단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극지 해양 생물을 양식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를 위해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이런 샘플 채집의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또 어떤 종을 주로 채집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남극에서는요, 네. 남극 대구 아니면 빙어 종류들을 채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남극의 어류들의 그 진화 과정을 밝히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알을 받아서 이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어류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배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네. 또한 이런 추운 곳에 살고 있는 어류들은요, 지방도 많고, 사실은 양식이 잘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것들을 또 광어처럼 네.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이제 인류에게 공급할 수 있을 수는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네. 이제 양식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는 굉장히 시스템이 작아서 이제 현재는 이런 진행 단계에 있고 사실은 좀 더 이제 아쿠아리움이 더 개발이 되고 이제 어류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면 네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름에 가서 잡아와서 이제 배양을 시도하고 어느 순간 그거를 이제 유전체 분석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앞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북극 대구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또 네. 그런 어종들도 계속해서 양식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렇죠. 네, 멸종이 예, 되지 예, 않고 예, 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극지연구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 졸업과 또 어학 성적 이외에 어떤 활동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네. 적극성만 있으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누구든지 극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극지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어학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네네. 저는 그것보다도 극지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보통 극지에 가면 네.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세 달 이상 거기서 현장 활동을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극지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관심도 그렇고 확실히 체력적인 측면도 그럼요. 강해야 예, 되겠네요. 예, 예. 네. 이어서 배상수님께서는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의 상승 얼마나 높아질까요? 네, 현재로서는요, 남극해 빙하가 다 녹으면 약 60m의 해수면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약 7m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 70m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된다면 앞서 보여드린 사진 자료처럼 뭐 그렇죠. 일본의 도쿄타워가 예, 잠긴다거나 예. 버킹엄문이 잠긴다거나 그런 여기 실제로 있는,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있는 부산도 사실 부산도. 안전하지 않죠. 예. 그렇군요. 정말 이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막대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네. 네. 이어서 백재님께서는 식물 플랑크톤을 통한 DMS를 만드는 게 북극과 남극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구름 응결핵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극지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식물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DMS는 사실은 뭐 그 식물 플랑크톤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남극과 북극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절대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극지에서도 구름 응결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실험들이 사실은 실험실에서의 연구는 굉장히 잘 되는데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극지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적용 이제 되기까지 과정에 좀 놓여 있다. 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태흠님, 아라온에 기술상 문제가 생겨 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없었고요. 저희 아라온은요, 또 네. 추진기도 2개예요. 그래서 하나 고장나면 또 하나로 대처할 수 있게끔 모든 그렇군요. 네. 백업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아라오노가 굉장히 튼튼해요. 음. 얼음을 그렇게 깨고 다니는데도 네. 아직까지도 건강한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라오노에 승성하시는 이제 저희 승조원들이 네.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막강하시고요. 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또 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2009년부터 운행이 시작됐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예. 그런 긴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튼튼한 걸 보면 뭐 우리나라 진짜 선박 기술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차세대 쇠빙 연구선도 이제 더그렇이 같이 이제 건조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차세대 쇠빙선 같은 경우는 기존 아라온호와 다르게 좀 어떤 역할을 또 수행하게 될까요? 예. 아까 PPT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아라오노는 1년에 300일을 소화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북극과 남극의 연구는 여름에밖에 제한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 지구의 기상이변은 북극과 남극에 절대적으로 이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지구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름 외에도 우리가 이제 가을이라든지 겨울에도 북극해와 남극해 연구를 좀 더 잘 네. 하고자 이런 이제 배들을 건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차세대 쇠빙선이 건조된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앞서 선진국으로서 극지에 이제 선진국으로 좀 발돋움을 하면서 네. 전 세계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또 진행할 수도 네, 있고 예, 또 예. 궁금한 게 아라온호가 이제 차세대 쇠빙선이 건조된다고 해도 운행을 중단하는 아니죠. 건 아니죠. 네, 아, 네, 그럼 이제 네. 두 대로 운영이 네, 되는 두 대로 건가요? 운영하고 네. 아라오노의 미션은요. 사실은 연구 외에도 남극의 기지에 과학 기지에 네. 물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차세대 쇠빙선이 만들어지면 이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북극해에서의 연구를 좀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년에 여름만 이제 가신다고 가능하지 하셨는데 아니라, 예. 두 번 이제 여름도 가능하고 겨울도 네, 가능하고 겨울도 가능한.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혜인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아라온에는 연구원들이 몇 명 정도 승선해서 연구를 진행하나요? 라고. 저희는 아라온은요 85명이 정원이고요. 네. 보통 35명이 이제 네. 승조원들이고 나머지는 다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네. 연구원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뭐 헬리콥터도 운영하게 돼서 헬리콥터 운영하시는 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북극공 감시자들, 네. 뭐 다양한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연구원들은 보통 한 40명 정도 40명 승선하고 정도 있습니다. 승선하고 예, 예. 아, 이제 또 외부인들이나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그렇군요. 40명 정도 우리나라 네. 연구원들은 탑승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빙하 말고도 해빙이 많이 이제 녹고 있잖아요. 네. 해빙이 녹게 되면 해수면 상승은 더욱더 많이 늘어나겠죠. 사실은 해수면 상승은 네. 바다에 떠 있는 얼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육지에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빙하가 녹았을 때 그것들이 빙하가 이제 네.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네.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얼음에 네. 그러니까 물에 얼음을 띄워놨을 때 물이 넘치지 않잖아요. 얼음이 네네. 녹아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해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해빙이라든지 빙산들은 녹았을 때 사실 네.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빙하가 녹았을 때 사실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제 뭐 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라온 관련돼서 좀 이제 이야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라온 이렇게 승선해서 생활하시면 좀 이제 가장 뿌듯한 순간이라던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아라온이 생기기 전에는요. 네네. 저희가 외국배를 좀 승선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배를 동승하고 사실은 쉽게 말해서 얻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뭐 사실은 좀 뿌듯하지 않았죠. 우리 네.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라오노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국제 공동 협력을 주도를 하고 네. 저희가 이제 국제 사회에서 약간 저희 위상이 조금 올라갔을 때 사실 굉장히 뿌듯하죠. 그러니까 아라오노의 주인인 게 어느 순간은 정말 뿌듯한 순간이 오는 거죠. 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네. 자긍심이나 네, 이런 걸 네, 더 느낄 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 더불어서 또 여러 질문에도 막힘없이 설명해 주신 우리 양은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끝난 후에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 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설문조사는 나의 강의실에서
내일 오후 1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강연은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라는 주제로 우석대학교 황성진 교수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